안녕하세요. 초등교사 혜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면접 시사 이슈를 몇 가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교육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면접 시사 이슈로 공부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공부한 내용이 면접에 나온다기보다는 공부는 하되 안 나와도 나 망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어떠한 난제가 나와도 그것을 내가 침착하게 풀어나가겠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임하셔야 합니다. 1년 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시사 이슈 중에서 그 중에 한 개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는 하되 안 나와도 잘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 임용고시를 볼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책을 하나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라는 문제였어요.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시책을 전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딱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우리 교육청의 시책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한글을 책임질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습니다. 공교육에서 한글이라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왔습니다. 교육청의 시책을 전혀 모르고도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면접을 통과했고 그리고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책을 살펴봤는데 그게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다. 오히려 이러면 공부는 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시책을 생각하느냐고 제가 오히려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면접에서 내가 모르는 교육시사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자세, 침착하게 답변하는 자세를 최우선으로 꼽고 싶습니다. 2021년도 시사 문제 중에서 교육과 연관시킬 수 있는 시사 문제를 크게 4개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는 피해갈 수 없죠. 두 번째는 올해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던 K컬처, 코리안 컬처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세 번째 이슈로 꼽겠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하는 우리 미래를 시사 이슈로 꼽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세부적으로 몇 가지씩 추가하면서 교육 시사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문제는 사실 2년 연속 나올 것 같지는 않았음에도 얼마 전 수시 면접에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코로나 시국에 맞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또는 정책을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은 좀 팽팽한 문제일 것 같아요. 2년간의 고통, 이제는 코로나를 피할 때가 아니고 그러한 상황은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역으로 위드 코로나가 웬 말이냐, 위드 코로나는 완전히 모두의 파멸의 지름길이다. 코로나를 정복하고 나서 일상 회복을 하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르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리할 때 타인의 고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과 연관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위드 코로나 시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어떻게 했으면 모두에게 좋을지, 교사가 재택근무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지, 내가 교장이라면 확진자가 학교에 있는데 등교 수업,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로 요즘은 학교에 확진자가 있어도 해당 반이나 학년만 원격 수업을 하게 되고 다른 학년이나 반은 등교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백신 패스. 접종 증명, 방역 패스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의 경우 국민의 건강한 삶에 위협과 해가 되는 코로나19 백신을 권장함으로써 중증 질환으로 후유증을 앓거나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가 적어지고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접종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된다면 알게 모르게 그 자유가 침해되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백신 패스가 신체적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당국이 발표한 학원 백신 패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찬반도 굉장히 뜨겁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3. 코로나 부스터샷. 찬성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2차 백신 접종 완료가 완전 접종했다는 개념이 이젠 아니고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스터샷을 하면 당연히 한 나라의 입장에선 좋을 것입니다. 돌파 감염, 즉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뒤에도 기간이 흐르면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러한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백신 패스의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백신 패스와 비슷한 제도를 이용해 부스터샷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후진국을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최소한의 백신도 맞지 못하는 후진국의 국민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과연 부스터샷을 완전 접종의 의미로 두어야 하는지 윤리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는 1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스터샷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는 의무화는 백신 불균형을 가져올 것입니다. 선진국은 부스터샷을 백신 패스에 점차 도입해서 부스터샷을 독려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백신 1차 접종도 맞기 힘든 상황에 대한 고민, 세계 시민으로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큰 덩어리 K컬처입니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입니다. K컬처, 즉 코리안 컬처에 대한 시사 이슈를 논할 때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인용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K컬처의 1번은 BTS, 기생충, 미나리 등등 K컬처 열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정말 열풍이죠.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답할 거리는 무척 많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 해외 알리기, 세계 위상 제고, 경제적 효과 등.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할리우드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소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마찬가지로 한류 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자 해당 국가에서 한류를 경계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문화 제국주의를 우려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문화 교류가 된다면 건전한 한류도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BTS의 선한 영향력, 병역 문제 등 또 미나리의 수상자, 기생충의 감독상 등등 그런 관련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K컬처 2. 오징어 게임과 그에 따른 고민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온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 교수님의 자녀들 전부 한동안 오징어 게임 드라마와 오징어 게임을 아는 지가 온통 관심사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게임을 초등학생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죠. 폭력성이 없어진 구슬놀이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은 몸으로 놀 수 있는 훌륭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이러한 놀이거리는 두뇌 자극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포모 증후군,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영문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 글자를 딴 포모와 증후군을 조합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로 소외 불안 증후군 또는 고립 공포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 오징어 게임을 봐야겠어. 단톡에서 다들 그 이야기다. 넷플릭스 구독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몇 번 물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급격하게 지금 부동산이 상승했죠.
또 가상화폐 얘기, 이런 걸 모르면 뭔가 나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포모 증후군,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이 무척 많이 주문했다고 하면서 매진 임박, 이런 문구를 보면 구매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것도 포모 증후군을 이용한 기업의 마케팅입니다. 포모 증후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존감,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 좀 더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포모 증후군 자체는 사실 K컬처와 큰 상관이 없지만 아마도 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지 않으면 어떤 SNS에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포모 증후군을 K컬처에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 큰 덩어리는 환경입니다. 우리 인간은 깨끗한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 즉 인권도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의무자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첫 번째 이슈는 탄소 중립과 탄소 국경세, 즉 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의 용어입니다. 세계적으로 기후이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육상 생물의 10%가 멸종 위기에 처합니다. 탄소 중립은 배출과 흡수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랍니다. 이 외에도 탄소 국경세 등 탄소 이야기는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탄소 중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입니다. 환경 두 번째는 채식급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채식급식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 지역은 이미 월 2회 그린급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도 운영 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얼마 전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채식급식은 기후위기의 주요한 원인인 공장식 축산으로 만들어진 육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5대 영양소 측면에서도 두부 등 콩으로 대체할 수 있어 영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채식급식을 먹으면서 자란 학생들은 환경에 대해 더 숙고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 되어서도 식습관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꼽자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육류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들을 섭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물 반찬 하나도 잘 집어먹지 않을 정도로 채식에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은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채식급식을 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영양 선생님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세 번째는 동물입니다. 환경과 동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사라지는 동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고릴라의 서식지인 콩고 밀림이 휴대폰의 필수 부품인 콜탄의 채굴로 훼손되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먹지 않지만 한때는 문화인데 누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문화의 상대성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어느 쪽이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개고기를 잘 드시는 면접관 앞에서 개고기 식용을 야만스러운 행동으로 논리적이지 않게 묘사한다면 곤란하겠죠. 또 개를 자식처럼 키우시는 분 앞에서 개고기를 먹어도 되고 나도 먹는다 하면 그냥 그 학교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합당한 근거를 내세우고 나를 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세울 때는 상대방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 네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특히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생기는 아주 작은 합성 고분자 화합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는 매년 수백만 톤씩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바다에 버려진 밧줄, 그물, 비닐 봉지들은 얽힘과 삼킴을 통해 해양 생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온 플라스틱은 강한 자외선과 파도에 마모되고 쪼개지면서 점점 작은 플라스틱 입자가 되고 이 작은 입자들을 삼킴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성 섬유를 세탁할 때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에 대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빨래를 자주 하지 않는 것도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천연 섬유의 옷을 입거나 중고마켓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큰 덩어리는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의 첫 번째,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요즘 정말 핫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면 2021년에는 메타버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타고 다니는 버스인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학계는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메타버스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되고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 내에서 입학식과 졸업식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신곡을 발표할 수도 있는 가상 세계입니다. 메타버스가 반드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리해 주세요. 변화하는 미래의 두 번째는 소년법 폐지 논의입니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까요? 또 촉법 소년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년과 촉법 소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년이 더 큰 범위이고 촉법 소년이 그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촉법 소년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고 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9세까지입니다. 소년법, 촉법 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소년들이 강력 범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50대 여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뺑소니로 대학생을 숨지게 하기도 했고 각종 성폭행 사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모방 범죄가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지금 친구를 살해하는 이러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친구를 살해했다면 촉법 소년법에 의거해서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어느 쪽이신지 또는 양쪽의 주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미래의 세 번째는 학력 인구에 따른 미래의 교육 정책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미래가 참 암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교육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겠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일은 이제 기계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의 능력은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창의력이 중요시되고 감정을 다루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인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교육받을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할 수 있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변화하는 미래의 네 번째는 소외되는 노년층, 즉 금융소외, 디지털 소외, 노년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는 은행에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 영무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시골 사람 서울 한번 가면 지하철 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저처럼요. 은행도 공과금을 기계에서 내고 있죠. 은행원에게 쑥 들이밀면 되었던 시대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끝내는 소소한 인터넷 작업들이 노년층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3분이면 끝나는 공인인증서 받기. 노년층은
금융인증서 받고 조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디지털 기기들은 어떤가요?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는 흐름을 따라가기가 참 저 역시도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디지털에 소외가 되는 노년층이 정말 많습니다. 면접관들 상당수가 욜드, 곧 노년층에 접어드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욜드란 용어도 정리하세요. 관련 문제가 나올 경우 그들을 위한 배려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시사 이슈는 너무 많죠. 교사 유튜버, AI, MZ세대, 스팬데믹, 가스라이팅,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코로나 레드 등등. 교육시사 면접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꼭 명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면접 문제를 정독하고 교수님, 면접관의 질문을 경청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하는 그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독. 둘째, 경청. 셋째, 침착.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